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막 올라주다가 강보합권에서 환율이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사주면서 양대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뉴욕 시장이 많이 빠졌던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낙폭을 줄여냈는지 글로벌 시장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뷰 시작하죠.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살펴보니까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3.9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주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낙폭을 좀 줄여내는 빌미를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좀 돌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나스닥 100 선물이 0.3%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많이 빠져서 또 그래도 조금은 올라주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0.3%대, S&P 500이 보합권, 다우존스도 하락하다가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하락하지 않으면서 하락을 멈췄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니케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결국에는 역시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오늘도 뉴스 내놨죠. 7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1%까지 올려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 넘게 빠지다가 그나마 미국 선물 시장에 올려 붙이면서 낙폭은 축소했고요. 니케이 시장, 니케이 지수 0.8%대 약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아시아 시장권에서는 그나마 상해종합지수가 버티는 모습인데요. 현재 보합권이네요.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꽤나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우려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지수 하락을 막아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2,8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역시나 0.4%대 약세로 마감을 지었네요. 2,556포인트, 코스닥은 745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하락폭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게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장중에 좀 올라주나 싶었는데 막판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40전 올라가면서 1377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환율이 올라주면서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 현물 시장, 선물 시장 할 것 없이 장 막판에 마감을 앞두고 나서 이 매도폭을 좀 키웠다는 것은 약간 걸립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5,200억 원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2,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꽤나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5,000억 원대 매도를 보였고 오늘도 개인만이 홀로 좀 사자에 나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조선주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저희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죠. 조선주 하락할 때 그때 좀 매수 기회가 왔었던 것 아닌가, 달려가는 게 조선주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7%대,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시세를 내는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도대체 어디가 바닥일까요? LNF에 대해서 실적 지연이 계속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LNF가 7%, 엔캠, 대주전자재료 요즘에 좀 관심 있어 하시던 종목이었는데 6%대 하락 보였고요.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비엠까지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2시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오늘 10%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요즘 티빙에서 야구 중계합니다. 그것 효과가 있었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선제업고 튀어, 또 눈물의 여왕 같은 드라마들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분석과 함께 급등하면서 마감한 CJ ENM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확실히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이런 종목들 잘 선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탄탄한 투자 전략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마감들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들 키워드 일촉즉발 커지는 중동 리스크, 방산주 더 오를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방산주 관련해서는요, KM파트너스의 김성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산주가 제가 시간의 거래에도 저희가 지금 다루는 그 코너가 있는데 방산주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가 이제는 방산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중소형 방산주가 잘 가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중소형 방산주 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대북 관련주로서 많은 그쵸. 얘기가 들렸던 뭐 빅텍이라든가 휴니드, 이제 퍼스텍과 같은 이제 시가총액이 보통 한 1,000억 원대 미만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줬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방산주라는 의미보다는 테마주 형식으로서 많이 이제 좀 부각이 된 상황인데 오히려 방산주의 흐름에서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때 안 가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조정장이었을 때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빅테크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이제 우리가 순이익을 보면은 적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전체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이제 상승 재료로서 좀 이목을 끌만한 그런 중동 전쟁에 대한 테마로 한풀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이제 주도주들이 꺾일 때 사실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뭐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그런 사실 조정장에서의 일부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방산주가 뭐 반도체처럼 수급이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중동정 장세가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순환매적인 차원으로서 수급이 조금은 이제 몰렸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러한 흐름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일정의 뭐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관련된 리스크와 조정장이 좀 엮이면서 뭐 반등을 주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테마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테마에 좀 자신이 있으시고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테마는 테마답게 접근을 해서 좀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보면은 그 이란이 그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예라고 하는 네. 이제 1인자를 제거를 했는데 네. 제거를 하자마자 새 지도자를 또 뽑았어요. 임명을 했습니다. 야흐야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큰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지도자를 새로 뽑으면서 사실상 제거 리스트에 한 번 더 이름을 올리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제 진영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코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소형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종의 우리가 레거시 방산 대형주들이 반등을 좀 주면서 사실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다시 대형주 수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는 점을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주 하면은 단기 접근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대형주는 당연히 장기적인 접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북 관련 테마에 속해 있던 과거에 우리가 향후 뭐 10년 전에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회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했을 때 투자하기에는 사실 시작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방산주 지금 보면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이 보복 수위를 고심 중이다. 지금 12일이 유대교의 명절이래요. 그래서 이날을 디데이로 잡고 뭐 공격을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은데 그럼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중소형 방산주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파티에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그 처음에 리스크가 좀 발발이 됐을 때 이제 드론 공격 우리가 무인 공격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액션은 취했지만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중소형주의 반등 랠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타이밍을 잡기는 사실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10%를 10% 20%대를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하나 시스템, 다행히 우리가 LIG, 넥슨이라든가 종목들 수주 잔고가 탄탄한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눌림목에서 이 10%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룸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형주의 수익률은 더 날 수 있지만 뭐 일주일의 수익률을 우리가 보고 이 수익률이 좀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뭐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10%, 20% 튀는 것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내 수익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시려면 조금 더 K방산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K자 붙었던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신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방산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될 거다,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종목은 어떤 뷰로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형 방사 4사라고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한 5,900억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다면은 약 200%나 206% 정확하게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실적이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다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앞전에도 우리가 중동발 그리고 글로벌 국방비 지출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대선의 리스크에서 우리가 공약으로 얘기된 뭐 글로벌 방산에 대해서 사실은 자주 국방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하반기에 갈수록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뭐 K2 전차라든가 폴란드 향, 그다음에 루마니아 향, 그다음에 UAE 향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수주 속도를 우리가 좀 본다면은 지금의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사실 이게 뭐 크게 우리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은 뭐 지금 수주 산업에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밸류에이션을 계산한다면 지금 15배 이하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 대비해서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의 물량들이 이어진다면은 향후 먹거리가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올해 매출 대비해서 매출이 만약에 뭐 1조, 10조다라고 하면 수주를 그냥 뭐 비율로 계산했을 때는 3년치의 수주 물감을 우리가 방산주들이 다 우리가 수주를 했지만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차곡차곡 쌓인다면은 뭐 3년 이상의 물량치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트럼프니 해리스니 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지지율도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시점에서 방산주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미국 대선과 엮어서 좀 더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대선주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딩이냐,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방산이 같이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상황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대마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지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이런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라든가 일부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이 동맹 진영에서 글로벌 자주 국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사실은 트럼프의
트럼프의 당선 효과가 방산주에는 조금 더 일부분은 유리할 수는 있지만은 뭐 대선 결과가 사실 미국에서 글로벌 방산비가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4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각 국가들이 계속 나누어서 좀 자주 국방을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이 수주 물량폭은 뭐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에 이제 더 예산안이 좀 확대가 된다면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사실은 뭐 제일 먼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시에는 좀 더 이런 종전 협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입김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트럼프의 당선 효과가 방산주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 안에서도 사실 글로벌 방산주 우리가 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키트 마틴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글로벌 방산주 하면은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의 실적을 견인을 해주면서 한화가 이번에 배당에 대한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베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대선 관련된 변수에서 방산주에 대한 저는 흐름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해리스 그다음에 이 트럼프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런 관련된 공약에서 그리고 그 공약 이후에도 내년에 우리가 방산주에 대한 그 예산안 투자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투자가 된다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반기로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LIG 넥스원이 그랬죠. 만약에 이 컨센서스의 눈높이를 못 맞추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사실 LIG 넥스원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분기 어닝이 좀 미스가 네. 많이 났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11% 정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그래도 양호하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우려감을 불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실적 전에 벌써 주가 수준을 보면 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연출을 해주면서 사실 그 수주 잔고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에 대한 뭐 우리가 예약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취소 물량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30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조 그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 뭐 20조 육박하는 이 수주 잔고가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그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이 이번에 뭐 국내에서의 수익성도 2분기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가 증권가에서 지금 보니까는요 실적이 오히려 발표된 이후에 뭐 증권사 보통 한 10개 정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높였다고 하는데 네. BNK 증권에서는 지금 20만 오늘 4천 원 정도인데요. 목표 주가가 27만 5천 원 최고가가 BNK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그래도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3분기 예상으로는 624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폭 그리고 4분기도 뭐 630억 정도 뭐 68%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을 보여주면서 멀티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단 이러한 예상시 실적에서 우리가 2분기에서 봐왔듯이 이러한 이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이연이 만약에 3분기도 이연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개별 단으로 종목분들이 이제는 바텀업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LIG 넥스원도 3분기 일단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래서 사실은 뭐 탑픽을 저희가 우리 원래 그 방산주 탑픽 하면은 LIG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탑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 실적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현대 롯데 우리가 K2 전차 수출에 대한 뭐 실적도 그렇고 기대감 하반기 기대감도 많이 열려 있는
있는 하나 현대 로템을 일단 뭐 타픽으로서 좀 더 제시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뭐 3대장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도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항공우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네. 타픽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어떻게 아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뭐 중소형 반상주들도 최근에 뭐 코체 테크놀로지라든가 웨이브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이렇게 좀 실적이 수반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방산주들도 뭐 웨이브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의 무선통신 시스템과 고객사에 의료되는 그 무기용 탐색기 유도를 개발을 하면서 실적이 LIG 넥스원이 늘어날수록 같이 좀 이연이 되는, 같이 좀 동조화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폭을 보여줬을 때 이런 중소형주의 변동폭, 베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소형주 쪽보다는 사실 방산주가 1차적인 랠리 이후에 지금 2차 상승 랠리를 보여줘야 될 때는 저는 다분히 지금은 대장주로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 785억 늘어난 740억 정도를 이제 기록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 좀 부각이 많이 덜 돼서 그렇지 수주 잔고를 보면은 19조 정도로 5년치 수주 잔고를 지금 다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5월에 이제 우리가 항공청이 개청을 하면서 민간 자본 투자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지상 방산만 좀 핵심적으로 그 수급이 들어왔지 항공우주 이 항공기 관련돼서는 수주가 지금 모멘텀이 그 주가에는 반영이 좀 덜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박스권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계기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이제 FA50이라고 저희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지금 수출을 하면서 요게 보니까 회계 처리가 진행률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적에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좀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항공 우주도 한번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주의 4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K방산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미 포트에 담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방산주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와서 사실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신규 접근은 차트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방산주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네. 일부 종목들은 대장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60일선에서 반등을 주고 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분할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좀 투자를 해서 뭐 정지 이후에 본다면은 오히려 산업이 좀 축소되면서 방산에 대한 그 핵심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이연 효과를 좀 확인을 해보고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방산주의 4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보면 사실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항공우주는 박스권에 갇혀서 사실은 수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는 있지만은 이 상단을 한번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이 2차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박스권 돌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뭐 아까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K방산에 대한 수주 잔고를 탄탄하게 쌓아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전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또 이연이 된다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숫자를 잘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장중에 잠시 빨간불 켜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급등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요. HDC 현대산업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흐름 괜찮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건설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14%대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CS 윈드 올라왔습니다. CS 윈드의 두 자릿수 급등, 지난 4월 1일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1%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강한 투심 작용하면서 18.6%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녹십자 MS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한다라는 소식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단키트라던가 감기약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주들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녹십자 MS가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블루엠텍 올라왔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싹센다 유통으로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는데,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다수 제약사들이랑 이 업무 협약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의약품 유통업계 쿠팡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확인되는데요. 잭시믹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잭시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매수세 작용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했고요. 매출,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소식들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급락했던 종목들 어떤 건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면요. 5위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폭염으로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다,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 관련 종목들 자체는 오늘 좀 부진했던 모습입니다.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가장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고요. 이 밖에 LS 일렉트릭, 대원전선, 재룡산업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6%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니드 올라왔는데요. 앞서서도 좀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중소형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중소형 방산주들 좀 흐름 자체는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 보복 자체를 좀 잠시 보류하고 있다, 재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영향 받아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6% 넘게 밀린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위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이화공영 올라왔습니다. 오늘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그린어리 측이랑 맺었던 250억 원 규모의 여주 공장 신축 공장 계약 해지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연 매출의 13%에 육박을 하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이슈가 영향 주면서 계약 해지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매도 흐름 강하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7% 넘게 밀렸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LNF 올라왔는데요. 전일에도 급락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오늘 영향 다시 한번 받아갔던 모습입니다. 7.9%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위는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오 올라왔습니다.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데요.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상반기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41% 감소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14%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장 급등락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남은 장외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죠. 네, 앵커의 산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외 수주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증권사별로 좀 뷰가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건설주들에 대해서 국내 시장은 바닥을 딛고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국내 부분에서 건설 수주액이 현재 6월 기준으로 2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로는 8%가량 줄었습니다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YOY 증감률이 올라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분양 계획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이 33만 호입니다. 33만 세대인데 현재까지 그 절반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전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59%가량 늘어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까지 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요. 대부분 60%에서 적은 곳은 40%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1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꽤나 높은 목표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목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대건설이 50%, 삼성 같은 경우는 124% 정도를 나타내면서 좋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도 전체로 본다면 목표 달성률이 65%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나타냈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서 봤던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삼성물산,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 E&A 이런 종목들이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마진이 바닥을 다진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2분기 실적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택 시장이 회복하면서 부정적 요인보다는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한다. 라면서 최선호주로는 삼성 E&A를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수주 가이던스가 올라갔고 배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KB에서 나온 리포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2분기 실적 KB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준공 단계에서 추가로 원가가 투입이 되었는가? 이걸 체크해야 하고요. 또 미분양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반영했는가 두 가지를 체크해야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흔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표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율 때문인데요. 원가율이 사실 요즘 건설주의 PF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PF보다 오히려 원가율이 주가의 발목을 더 잡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원가율 개선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율을 봐야 한다라면서 이런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공사비 지수입니다. 공사비 지수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있는 이 점들이 이제 매출 원가율인데요. 원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영향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표가 도급 증액인데 그러니까
공사비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고 도급이 증액을 하면서 이 건설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악재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냐, 어떤 것들을 봐야 하냐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2021년부터 2022년 분양 물량 비중이 낮고 23년에서 24년 분양 물량 비중이 높은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21년, 22년에 만들었던 것들이 원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때 수주를 덜 받은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같은 종목의 원가율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냐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은 KB의 지금 리포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25년까지도 이 PER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원가율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건설주를 실적으로 좀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많았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주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시죠.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진짜 빠르네요. 또 금방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급락을 마치고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느낌이 듭니다. 시간의 거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보니까요.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퀀타맥트릭스, 엑세스바이오, SD바이오센서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매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조금 무섭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이렇게까지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좀 하방으로 변동성이 클 때마다 소위 말해서 테마주들이 이제 시장의 자금을 좀 빨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시장이 흥하해운이라든가요, 흥그소개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시장의 자금을 빨아갔다라면은 이제 주 후반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쪽으로도 시장의 어떤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시즌이 오늘 아침부터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면서 전반적인 어떤 코로나 관련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하해운, 그리고 한국소재 같은 기존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잘 나갔었던 기존의 테마주들은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어떤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센티나 심리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안 좋게 나온다면 또 시장은 또 내일 아침에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때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시세를 보였었던 휴마시스나 이런 시즌 같은 코로나 테마주들은 조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장이 펀더멘탈 종목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결국 풋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테마주들을 갈 것이냐, 결국 이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지금 자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쪽 코로나 쪽으로 좀 넣어놓고서는 단기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흥하해온 한국수 같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테마이죠. 차라리 테마를 하시겠다라면은 이런 또 코로나 테마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땡땡해운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한 바퀴 돈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될 것 같다라면서 헬스케어도 영양제, 비타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넷마블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컨콜에서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내년에 5개에서 6개의 신작 출시를 준비 중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고 시간외에서도 5%, 6%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적이 잘 나온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넷마블 같은 종목도 있고요. 장중에는 CS 윈드 같은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8%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결국 넷마블 역시도 이제 기존에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넷마블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루머는 이제 돌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서 실적이 진짜로 잘 나오면서 일단 시간에서 한 5%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상당히 좀 좋은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을 제대로 흥행을 시키면서 게임 섹터의 어떤 심리 자체를 그래도 좀 좋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나온 이 넷마블의 실적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고는 어떤 섹터들에 대한 관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생도 마찬가지고요. 엔터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을 별로 안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그려내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하반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래프톤도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체질을 제대로 이제 개선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제대로 된 시세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더 기대를 가지고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또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네이버도 좀 보고 싶어요. 네이버가 내일 9시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관심에서 멀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가대 거래에서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에서 이러는 걸까요? 왜 네. 이러는 걸까요? 네이버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이버 한숨 나오는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네이버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가 밀리면은 네이버가 좀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좀 반사 이익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모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모든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통해서 앞서 나갈 때 AI 시대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GMV라고 하죠. 이 이커머스 내에서의 전체 거래액을 뜻하는데 그 거래액 자체가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꺾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경쟁자들이 워낙에 많지 않겠습니까? 쿠팡도 있을 것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상당히 경쟁들이 많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카페24라는 종목이 또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커머스 내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떤 새로운 항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10대부터 80대까지 많이들 보시는데 이제는 유튜브라는 엄청난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가 이커머스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커머스 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AI 시대에서 뒤처지고 있고 이커머스 쪽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어떤 갇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을 발표를 했을 텐데 발표가 나올 텐데 아마 기대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만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어떤 기대감, 향후의 어떤 그림, 향후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가이던스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IR이 9시에 내일 9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가겠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다를 밝히는지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실적 발표한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롯데케미칼도 그렇게 시장의 관심을 요즘 많이 받았던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 보니까요, 2분기 영업 손실이 1,100억 원대로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린이라든지 전기차는 조금 나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시장의 관심도 높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불안하네요. 네.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결국 롯데케미칼의 주가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이 돌아서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 거의 뭐 노답인 상태죠. 네.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 쪽에서 상반기에 정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심지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하반기에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역시도 결국 화학 업황에 결국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실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 안 좋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롯데케미칼의 주가 역시도 당분간 좀 약세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보시면 약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미 시장이 이번 주에 투매와 함께 역사적 신저가를 한 번 더 기록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또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물을 좀 맞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위에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버티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신규로 이것을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함부로 저점에 대한 예측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중국이 돌아서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천천히 좀 진입을 하시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뭐 중국 경기 안 좋다, 뭐 덤핑 있다라면서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지금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에서 포스코 홀딩스 정말 오랜만에 지금 본 것 같아요.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그 오르내리는 폭은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철강주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하는 시점이 됐는지 아니면 이미 그것도 늦은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근데 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철강의 업황도 중요하겠지만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어떤 모멘텀은 역시나 2차 전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살아날 듯 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서 거의 뭐 전 국민 전기차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센티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2차 전지는 방향성의 문제만큼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살아나는 것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내러티브 즉 결국 2차 전지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돌아오는 시기가 하반기에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시기를 가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S 윈드가 튀어 올라갔다는 것만 놓고 본다면 결국 신재생이 간다는 것은 신재생과 함께 ESS 같이 따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2차 전지 하반기의 반등의 키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ESS의 키워드를 맞추신다라면은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밀린다라고 절대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외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장 대비해보죠. 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좀 강했던 게 이제 신재생 쪽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신재생 쪽을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해리스 관련해서
또 더 한 번의 이런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장격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CS 윈드 그리고 태양광 쪽도 이제 모두 또 강세를 좀 보였던 상황인데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상반기 때는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진했던 전반적인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고금리 때문입니다. 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재무 부담으로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근데 이 지연된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좀 이연이 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 좀 바닥권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재생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게 트럼프 해리스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연말까지 사실 진짜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가 되네 해리스가 되네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기세가 계속 쏟아질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원래는 신재생 쪽은 저쪽이 전에 해리스 쪽인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오늘도 오른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조금 근소 우위로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저평가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데 사실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에 이제 격차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한 3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중간에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우려감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격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IRA 특히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확 폐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지금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사실상 이제 트럼프를 많이 또 지지하는 또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이제 IRA를 이제 바로 폐지를 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지원금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축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에 대한 어떤 부양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친환경 특히나 이제 신재생 쪽은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리스가 되면 더 좋겠죠. 네, 더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려감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 1기 때 집권을 했을 때도 관련주들의 실적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한때는 더 좋아졌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사실 미국 대선 이슈에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를 돌아보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파트가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2개로 좀 나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뉘는데 둘 중에서는 좀 어디를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제 한 테마로는 묶을 수 있겠지만 좀 세세하게 나누면은 아직까지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폴리시리콘 쪽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패널 쪽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 쪽이 이제 그 과잉 생산을 좀 하게 되면서 단가를 계속해서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번 실적도 2분기 실적도 대부분이 좀 안 좋게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풍력도 제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풍력 쪽에서도 이제 하부 구조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의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풍력 쪽에서도 오히려 타워 쪽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하는 기업도 극소수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이제 가장 높은 이 풍력 쪽에서도 타워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시장이 앞으로 이제 육상 풍력보다 훨씬 더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바다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훨씬 더 좀 고도의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타워 쪽이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관련주로서는 이제 사실 CS 인드가 이쪽으로는 좀 대장이고 오늘도 사실 상승폭이 좀 가장 컸다라는 점. 항상 이제 그 신재생 그리고 풍력 쪽 하면은 이 종목이 항상 대장격으로 좀 움직였었거든요. 지금도 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쪽을 보신다면은 여전히 이제 CS 인드 쪽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의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나 맥을 추지 못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도 좀 아쉽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풍력과 관련해서는 타워를 봐야 한다. 또 해상풍력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궁금한 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더 천천히 금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사실 주가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실적에는 당연히 이제 좀 끼칠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확률상 보면은 사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높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너무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해상풍력은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육상풍력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야 면적이 대부분 이제 60-70%가 개인 소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소유주들한테 이제 뭐 설치가 되냐라고 거의 뭐 허가를 계속해서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번거롭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상풍력이 필연적으로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일부 공산 국가들 제외를 하고서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시장은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밝지만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해상풍력이건 뭐 육상풍력이건 우리나라의 매출보다 사실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매출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이것도 CS 인드가 탑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북미 매출로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했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했을 때 또 200% 가량 또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부 구조물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블라트라는 이게 지금 이제 순이익이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부분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 또 특별법까지 또 발의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주들의 이런 사업 진행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가도 훨씬 더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매출뿐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사실 우리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쪽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근데 이제 실스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도 오히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인들만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들의 물량을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밑에서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오히려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풍력에너지가 움직입니다라고 하면 CS 윈드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걸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슬이 전문가께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오늘 풍력에너지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 CS 윈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바구니 일정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내일 중국의 2분기 경상수지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CPI, PPI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런 지표들 최근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발표에서는 이 CPI가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경기 둔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정오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7월 이후에 국제 시장들, 동향들 이야기 나온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서학개미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해외 증권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외환 시장의 변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좀 체크를 해보면요. 내일 에너지 기업이죠. 에버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뜨거웠던 키워드죠. ESS나 전력산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간밤에 지수들 대부분 좀 빠지는 와중에도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빨간불 켰었기 때문에 오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국내에서의 실적 발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네이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내일은 화장품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어닝쇼크 기록하면서 ODM 기업들 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국콜마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밖에 실리콘투, VT 이런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CJ 대한통운, 네오위즈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이쪽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바구니 일정 확인해 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좋은 소식들 들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24만 1000건이거든요. 예상치를 좀 상회할지 하회할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락 자체가 미국의 이 실업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또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말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아쉽네요. 내일도 오늘 밤에도 좀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내일 또 저희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